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최소한의 삼국지입니다. 그 한국사 그 일타 강사인 최태성 씨가 지은 책이고요. 이성원 씨가 감수했고요. 프론트 페이지에서 나온 최태성의 삼국지 고전 특강입니다. 최소한의 삼국지. 이 책을 잡은 이유는 또 삼국지를 읽은 지가 너무 오래됐고 몇 번이나 읽었다 하더라도 또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삼국지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복귀하기 위해서 이 책을 잡았습니다. 뭐 한 350여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요. 그, 아, 그 대하소설 그 삼국지를 이 책 안에 다 요약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뭐 단 3개의 사건만 기억하면 복잡했던 삼국지도 단숨에 이해된다. 뭐 이렇게 마케팅 그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3개의 사건만 기억한다고 해서 어떻게 삼국지가 단숨에 이해되겠습니까? 어찌됐든 그래도 이런 책을 읽으면서 삼국지에 대한 예전에 읽었던 그런 추억을 그런 되새겨보는 그런 의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그 출판사의 마케팅처럼 이 책을 읽어서 단숨에 이해되거나 삼국지의 통찰을 얻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가? 약 100년 동안 이어진 그 1000명이 넘는 이들이 등장하여 모든 유형의 관계, 갈등, 선택의 드라마를 보여주는 책, 인간 본성과 삶의 전략을 배우게 하는 책, 그 삼국지를 한국사 강사인 최태성이 간결하게 요약하여 2025년 11월에 나온 책입니다. 2세기 말부터 3세기 말까지 후한, 삼국, 서진으로 통일하는 과정을 그린 삼국지는 서진의 역사가인 진수의 정사 삼국지로 또 14세기 나관중이 쓴 삼국지연의 184년 후한 말부터 280년 서진 통일까지로 전해오는데 저자는 삼국지연의를 바탕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절제하는 자와 절제하지 못하는 자의 대결이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저자는 삼국지가 질투, 의심, 자만, 열등감 등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약자도 때로는 이길 수 있고 이기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님도 보여주죠. 최태성 씨는 뭐 절제하는 자와 절제하지 못하는 자의 대결이 삼국지의 핵심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람에 따라서는 절제를 다시 중용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본을 지키는 것, 혹은 초심을 유지하는 것,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저자는 특별히 삼국지에서 분기점이 되는 세 개의 전쟁을 기억하라고 권합니다. 도적이 왔다로 외우면 쉽게 기억할 수 있다고 하네요. 관도대전, 조조와 원소, 적벽대전, 조조와 손곤과 유비의 연합군, 이릉대전, 유비와 손곤의 대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적이 왔다로 외우라는 거죠. 관도대전, 적벽대전, 이릉대전입니다. 유비의 책사에는 제갈량과 방통이 있었고요. 장수로는 관우, 장비, 조자룡, 황충, 마초, 위연이 있었죠. 조조의 책서로는 순욱, 정욱, 곽가, 순유, 사마의가 있었고 장수로는 조인, 조흥, 조홍이죠. 조홍, 전위, 하후돈, 하우연, 장료가 함께했습니다. 송곤의 책사로는 주유, 노숙, 장소, 육손, 장수로는 여몽, 능통, 황계, 감령이 있었죠. 제1장은 영웅들이 등장과 격돌하는 야망이 제목이며 도원 결의부터 관도 대전까지 다룹니다. 후한말 영제 때의 정사는 10명의 환관, 십상시가 좌지우지했죠. 황건적인 난이 일어나고 의병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그 유명한 도원 결의가 이루어집니다. 십상시 난이 있은 후에 여포를 얻은 동탁은 황제를 헌제로 바꾸죠. 오해의 결과로 여백사를 포함하여 9명의 가족을 죽인 조조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반동탁연합군에는 조조를 비롯해서 원소와 원술은 물론 유비 3명제까지 가담하죠.
대신인 양류는 수양딸인 초선을 이용해 연환계를 사용하여 여포와 동탁을 이간질시키고 결국 여포는 동탁을 죽입니다. 본격적인 군웅 할거의 시대의 유비는 서주에 근거를 마련하죠. 조조는 헌제를 모시고 수도를 허도로 옮긴 후에 여포를 피해 달아난 유비를 받아들입니다.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 여포는 조조의 손에 최후를 맞죠. 헌제의 혈세에 각성하는 유비는 조조 제거 결사대에 합류하는데 조조는 서주의 유비를 공격하여 관우의 마음을 얻으려 하지만 실패합니다. 원소에게 간 유비는 연암의 산성에서 관우 장비와 조우합니다. 조조와 원소의 관도대전에서 조조는 역전승을 거두고 이듬해 다시 이기면서 원소 자직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 하북은 조조의 손에 들어갑니다. 이 장은 셋으로 나뉘는 천하편으로 삼고초려부터 적벽대전까지 그립니다. 유비와 조조의 싸움에서 조조가 승리하고 유표에게 잠시 의탁하는 유비는 책사인 서서로부터 와룡인 제갈량을 소개받아 그를 위한 삼고초려 끝에 당시 27살의 제갈량을 얻습니다. 유비의 나이는 당시 47살이었죠. 제갈량은 감정에 따른 표정이 쉽게 드러나는 탓에 아내가 얼굴 좀 가리고 다녀라. 그래서 준 부채 하고선을 늘 휴대하고 다닙니다. 천하 삼분지계를 제시하는 제갈량, 서남쪽 익주와 형주를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유비에게 권합니다. 형주를 얻은 조조는 유비 대군대를 추격하고 유비의 아들인 유선이 위기에서 조자룡의 구원을 받죠. 제갈량은 송건이 조조와 맞서게 하는 계략을 펼쳐서 대군을 이끈 주유가 적벽대전에서 조조를 맞습니다. 조조군과 싸우는 손권과 유비의 연합군, 조조군은 83만, 주유군은 5만이었지만 가짜 정보와 거짓 항복, 배연결과 동랑풍 등 제갈량의 활약에 이은 화공으로 인하여 조조의 80만 대군이 적벽에서 수장됩니다. 3장은 절제하지 못하는 자의 최후편으로 형주 공방전부터 일흥대전까지 나옵니다. 형주를 차지하는 유비이지만 손권과의 동맹은 틈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갈량이 매번 고배를 마신 주유는 36살에 생을 마감하고 방통이 책사로서 유비의 품에 들어갑니다. 와룡봉추에서의 와룡은 제갈량이고 봉황의 새끼는 방통이니 유비는 그야말로 천하의 책사를 모두 품은 셈인데 익주를 정벌하는 과정에서 방통이 그만 전사하고 맙니다. 조조는 위왕에 오르지만 한중에서 조조군을 물리치면서 드디어 유비군을 물리치면서 드디어 그러니까 조조가 위왕에 오르고 그 다음에 한중에서 조조군을 물리친 유비가 드디어 천하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의 유비 나이는 59, 도원 결의 이후 35년이 흘렀죠. 유비는 관우 장비 마초 황충 조자룡을 5호 대장군으로 임명합니다. 손권은 관우에게 혼담을 제시하지만 관우는 손권을 무시하며 혼담을 거부하면서 손권과 유비의 동맹은 깨집니다. 거만한 모습을 보인 관우는 손권의 덫에 걸려 형주도 빼앗긴 채 목숨을 잃고 맙니다. 조조 역시 병으로 세상을 뜨고 그의 첫째 조비가 위나라를 건국하여 황제에 오릅니다. 이로써 400년 한나라는 끝을 맺죠. 유비 역시 촉한의 황제에 오르고 부하들을 모질게 대하던 장비가 결국 부하들에 의해 목이 잘리고 그의 머리는 손권에게 바쳐집니다. 유비는 복수를 위해 70만 대군을 일으켜 손권을 공격합니다. 이른바 일흥대전입니다. 일흥에서 촉과 오의 싸움이 벌어지는데 결과는 오나라의 대승입니다. 위촉오 구도는 완성되었지만 형주를 잃은 유비는 병을 얻어 63살에 그만 세상을 뜨게 됩니다. 이로써 위나라는 조비가, 촉나라는 유선이, 오나라는 손권이 천하를 3등분한 모양새입니다. 마지막 4장은 완수된 천하통일의 대여편으로 제갈량의 북벌부터 삼국통일까지 이어집니다. 제갈량이 초고 동맹을
제안하자 손권이 수락합니다. 위나라는 조비가 죽고 아들 조예가 황제가 되었고 제갈량은 유선에게 북벌을 위한 출사표를 올리고 228년 첫 출정했으나 실패하고 234년 5차 북벌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채 오장원 영체에서 마지막을 맞습니다. 위나라는 사마의가 정권을 잡은 뒤에 그가 죽은 후 아들인 사마소가 황제가 됩니다. 총나라는 강유가 제갈량 역할을 하지만 263년 위나라에 멸망합니다. 265년 사마염은 위나라 대신 진나라 서진을 세우고 280년에는 드디어 오나라를 점령하여 삼국 통일의 대업을 달성하면서 천하를 평정했습니다. 겨우 350쪽에 불과한 책으로 삼국지 전체를 검토했습니다. 책 전체를 읽는 것과 이렇게 요약본에 읽는 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전체를 읽는 것보다 이런 책을 읽는 게 훨씬 가성비가 있는 게 아닐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본문에서 여러 번 삼국지가 주는 교훈과 성찰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런 조언은 마치 어린아이가 일기를 쓰면서 맨 마지막에 오늘은 보람찬 하루였다 라고 쓰는 것과 비슷하죠. 책을 읽으면서 교훈과 성찰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스며들어야 하겠죠. 교훈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책 내용에 몰입해야 되고요. 그렇게 의식적으로 이런 교훈을 얻어야 되겠다. 어떤 성찰의 시간을 맞아야 되겠다. 의식적으로 하는 순간 몰입에 방해가 되고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죠. 어떤 교훈에 대해서 그것이 교훈이라고 요약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교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잔소리는 잔소리일 뿐 아이들은 어른들의 입이 아닌 등이나 그림자를 보고 배운다고 하죠. 이런 요약본을 아예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이 요약본도 상당히 나름 쓸모가 있죠. 읽음에 있어서요. 하지만 잠재의식 속에만 있었던 그 삼국지에 대한 지식과 교훈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냥 최태성 씨는 이렇게 삼국지를 이렇게 요약을 했고 이런 교훈을 느꼈구나 정도만 참고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절대적인 그런 어떤 삼국지의 가치로 보면 곤란하겠습니다. 삼국지를 읽고 변화를 기대한다면, 정신의 변화를 기대한다면 삼국지 대하소설을 완역된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삼국지의 세계에 푹 빠진 걸 이 책을 읽고 고마워해야 되겠죠. 350쪽에 불과한 책을 단숨에 읽었으니까 말이죠. 어찌됐든 이 책뿐만 아니고 삼국지를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최태성 씨, 일타 강사인 최태성 씨의 최소한의 삼국지였습니다.